백화점에서 그 사람을 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학교 때 좋아했던 나의 첫사랑. 군대 간 뒤 연락을 끊었던 그 사람. 늘 가슴 한켠에 소리 없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홀로라는 글자가 너무 무거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일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밥을 짓고, 저녁이면 혼자 텔레비전을 켜고, 밤이면 혼자 불을 끕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어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고요함에 제 몸이 맞춰졌습니다. 그게 더 슬프다는 걸 요즘에야 조금 압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자취를 합니다. 명절이면 오고 생일이면 전화를 하지만 그 사이사이의 날들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자유라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채워야 할 것도 없고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는 62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조용히 올 줄 몰랐습니다. 그날도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생일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왔고 저는 그걸 한 달 넘게 지갑 안에 넣어두다가 그날에서야 꺼내 들었습니다. 4월 중순의 오후였고 날씨는 맑았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봄 코트 하나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사람 사는 곳에 나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백화점 안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젊은 연인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삼삼오오 몰려다니는 여고생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야겠다는 목적지도 없이 그냥 흘러가듯 1층 향수 코너를 지나쳐 에스컬레이터를 탔고 2층 여성복 매장을 한 바퀴 돌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지하 1층 카페 쪽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한 남자. 남색 재킷을 입고 식품관 쪽을 천천히 걷고 있는 뒷모습. 저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발이 멈춰졌습니다. 심장이 뭔가를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보다 먼저, 이성보다 먼저, 설마. 그 단어 하나가 가슴 속에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몸을 돌렸습니다. 옆에 놓인 진열대를 살피려는 듯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순간 저는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얼굴을 얼마나 바꾸는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 눈매를, 그 턱선을, 코끝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그 선을. 50대 초반처럼 보이던 23의 얼굴이 60이 넘은 지금도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제 다리가 멈춘 건지 시간이 멈춘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일시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쇼핑백 부딪히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안내 방송 소리. 그 모든 것이 멀어지고 오직 그 사람의 옆모습만 또렷하게 시야에 남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몸을 돌려 그냥 걸어나가 버릴까? 못 본 척? 모르는 척?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한 사람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그냥 이대로 지나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 마치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 저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날 처음 몸으로 알았습니다. 차갑게 식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 소리를 낼 수도 물러설 수도 없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잠금, 귀 밑에서 시작되는 흰 머리카락. 그러나 그 눈만은 제가 알던 그대로였습니다. 맑고 깊고 언제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그 눈. 미숙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확신인지 물음인지 모를 어조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낯설지 않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거기 서 있었습니다. 백화점 한가운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둘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누군가 우리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도 우리는 그쪽을 쳐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꺼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디 잠깐 앉을 수 있을까요? 존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말을 쓰던 사이였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를 이렇게 바꿔놓았구나 싶었습니다. 혹은 그가 먼저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나중에야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구석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정우 씨는 따뜻한 녹차를 시켰습니다. 예전에 커피를 잘 못 마신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제 자신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40년 전의 사소한 것들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지. 음료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테이블 위 냅킨을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아니, 어색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고 목구멍 안쪽이 뻐근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잘 지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도 아니라면 그냥 웃어 넘겨야 하는 건지, 그럭저럭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었고, 밥을 먹었고, 자식들을 키웠고, 남편을 보냈고, 지금 여기 있었으니까. 그것이 잘 지낸 것이 아니라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정우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22살, 그 사람이 23이던 해였습니다.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고 동아리에서 처음 얼굴을 봤습니다. 사진 동아리였는데 저는 카메라가 좋아서 들어갔고 그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따라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만난 셈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선배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이 드물고 사진은 잘 찍지만 자기 사진은 절대 찍히지 않으려는 사람. 동아리 사람들은 그를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과묵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조용히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야외 촬영에서 저는 필름을 잘못 감아 사진을 몽땅 날렸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저에게 정우 씨가 말없이 카메라를 받아들고 다시 감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이 제 카메라를 다루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천천히. 그 말이, 그날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흘러갔습니다. 함께 촬영을 다니고 함께 현상실에서 사진을 뽑고 어느 날엔 도서관 앞 벤치에서 해가 지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도 사귄다는 말도 딱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절의 설렘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 것이었는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하루가 환해지던 그 느낌, 그게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군대 간다는 말은 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학교 정문 앞에서 짧게 입대 날짜가 잡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언제요? 하고 물었고 그 사람은 날짜를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주소를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먼저 편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또 썼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동아리 선배를 통해 그 사람 소식을 물었더니 그 선배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 다음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그 다음엔 그냥 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덮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 씨가 잠깐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했었어요. 아내가 1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해야 하는지, 그냥 두어야 하는지, 그 경계를 모르겠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 씨는요? 저도 3년 됐어요. 그렇군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잃은 것들을 조용히 안으로 삼키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백화점 앞 광장이 보였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 빛이 길게 누웠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40년 전 그 봄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찍던 봄 사진들을. 아직도 어딘가에 앨범이 남아있을 텐데 오래전에 보지 않으려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다음에 정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봐도 될까요? 할 말이 좀 있어서. 할 말이 있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아니고 보고 싶었다는 말도 아니고 할 말이 있다고. 그 표현이 어딘가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만큼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눌러두어 형체를 잃어버린 것들이 아직 그 안에 살아있는 것 같은 눈빛. 그러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봄 코트는 사지 못했습니다. 상품권은 지갑 안에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정우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0년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다시 나타나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덮어두었던 것을 이 나이에 다시 꺼내야 하는 건지. 62의 봄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정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고 단정한 문장이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으로 제가 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왜 그렇게 여러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반가움인지 의무감인지 아니면 그 외에 무엇인지. 딸아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하고 전화가 왔을 때도 그냥 집에 있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40년 전 첫사랑을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그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외출하는 것이고, 그냥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런데 옷장 앞에서 생각보다 오래 서 있었고, 립스틱도 한번 지웠다가 다시 발랐습니다. 그런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조금은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62의 제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넘겼고 얼굴에는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윤기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시간도 다 담긴 그런 얼굴. 이게 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정우 씨가 고른 곳은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한옥 찻집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간판도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앞마당에 작은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처마 밑으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봄이라 꽃이 핀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고 조용했습니다. 정우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어요.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대추차를 시켰고 정우 씨는 또 녹차였습니다. 그 사람이 녹차를 좋아한다는 걸 이제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또 어색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어색함은 어색함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간격은 한두 번의 만남으로 메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좀 보다가 자고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외롭죠. 근데 익숙해졌어요.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단순한 맞장구가 아니라 자기도 안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고개 끄덕임. 저도 그래요. 짧게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근황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대전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인데 미국에 있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은퇴 전에는 건축 관련 일을 했는데 지금은 가끔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자식 둘을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았고 남편이 암으로 떠난 뒤로 혼자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이미 몇 번을 되풀이해서 말해온 이야기라 그런지 아니면 이 사람 앞에서는 굳이 슬퍼 보일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남편분이 좋은 분이셨겠어요.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성실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곁에 있었고 제가 지칠 때 말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했던 건 맞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는지, 의지였는지, 신뢰였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었는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차를 한 잔 더 시켰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서늘한 그 계절의 바람.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동아리 사람들 기억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낼 때 가장 쉬운 입구는 공통의 기억이니까. 기억나죠? 정우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조금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제식이 형은 나중에 사진작가가 됐다고 들었어요. 한번 TV에서 봤는데. 맞아요.
저도 봤어요.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영애 씨는요? 알고 계세요? 작년에 동창 모임에서 잠깐 봤어요. 잘 지내던데요. 공통의 이름들을 꺼내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같이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 기억하는 페이지가 조금씩 달랐지만 같은 책이라는 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안에서 망설였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입안에 맴돌던 질문. 그런데 그게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서, 너무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물었습니다. 정우 씨, 네. 그때 왜 연락을 끊었어요? 정우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표정이 굳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찻잔을 감싸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힘을 주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나온 거예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이유를 말하러. 그런데 정우 씨는 바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나뭇가지가 또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우 씨의 눈이 그걸 따라가다가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 씨, 네. 오늘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말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인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지, 이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건지를 가늠하는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짧게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편지요? 미숙 씨한테서 온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서 온 편지. 누구한테서요? 정우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날 우리는 찻집을 나와 골목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봄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골목 안으로 그 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걷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또 볼 수 있을까요? 골목 입구에서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그냥 조심해서 가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고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기댔습니다. 편지. 군대에 있을 때 받았다는 편지. 제가 쓴 게 아닌 편지. 그 편지를 누가 보냈을까? 무슨 내용이었을까? 그 편지가 이 사람을 제 인생에서 사라지게 만든 것과 관계가 있는 걸까? 생각은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라진 것은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었다는 것.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왜 말하지 못하는 건지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몇 번을 더 만났습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한 번은 조용한 식당에서, 한 번은 제가 사는 동네 근처 카페에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동아리 시절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갔던 촬영지들, 서로가 기억하는 서로의 모습, 공원에서 만났던 날,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앨범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동아리 야외 촬영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구석에 정우 씨의 옆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23세 얼굴로 카메라를 들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정우 씨가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많은 손이었습니다. 이때가 좋았는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인지 혼자 하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랬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이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회한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혹은 어떤 사건을 돌이켜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식당에서 만난 날은 조금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우 씨가 군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원도 어딘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이 깊고 겨울이 긴 곳. 첫 겨울이 유독 힘들었다고,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 편지를 받았어요. 뜬금없이 꺼내는 말이었지만 저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하다 멈췄던 그 편지. 어떤 편지였어요? 정우 씨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미숙 씨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편지였어요. 누가요? 미숙 씨 아버님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밥그릇 위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내가 어릴 때 엄격하고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아끼셨던 그분. 그분이 편지를 보냈다고요. 무슨 이유로요? 제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거기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그게 무엇인지 조각조각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 꺼내기가 두려운 것처럼. 정우 씨, 네. 말하기 두려운 거예요? 정우 씨가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미숙 씨가 받을 충격이 걱정이 돼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내가 받을 충격이 걱정된다고. 그 말은 곧 그 비밀이 나를 흔들 수 있을 만큼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적지 않게 놀랐는데 그 뒤에 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22이던 그 시절의 아버지를. 당시 아버지는 50대 초반이셨습니다. 직장에 다니셨고 어머니와 함께 우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특별히 다정한 분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무서운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냥 그 시절 아버지들이 을에 그렇듯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집안의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정우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 첫사랑에게, 군대에 있는 23세 그 청년에게, 딸에게서 사라지라고. 왜요?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면 제게 직접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아무 말도 없이 몰래 그 사람한테만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할 만큼 확실한 이유가. 그리고 정우 씨는 왜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가 받을 충격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고 정우 씨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문자를 읽고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이야기. 62의 나이에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꺼내려는 이야기. 무엇일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천천히 말 주변을 맴도는 것일까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연두에서 초록으로 바뀌어 가듯 무언가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형태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두렵기도 하고 모르는 채로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유를 모른 채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 이유가 불편한 것이라 해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는 문자를 받은 날부터 저는 잠이 얕아졌습니다. 자다가 깨고 깨다가 자고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우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정우 씨가 왜 그 내용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지, 생각은 늘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을 상상하려 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7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셨습니다. 오래 편찮으셨고 천천히 떠나셨습니다. 임종자리에서 아버지는 저의 손을 잡았는데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하게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빛을 그냥 병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지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눈빛이 다르게 기억됩니다.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사람의 눈빛처럼. 어쩌면 아버지도 가져가고 싶으셨던 것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만남은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정우 씨가 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만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안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라는 걸 그 며칠 동안 새삼 알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이번 주 안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 씨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우리는 한강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날이 좋았습니다. 5월로 접어든 오후였고 강 위로 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노부부, 이어폰을 꽂고 뛰는 젊은이,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걷는 엄마.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둘의 침묵만 제외하면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됐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강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것에 비하면 몇 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 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미숙 씨의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정우 씨의 어머니, 그분을 저는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고만 짧게 말했었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굳이 들추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이야기요? 네. 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오래 아프셨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요? 정우 씨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꼭 쥐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어딘가에 피를 나눈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 형제, 자매, 정우 씨에게 숨겨진 혈육이 있다는 뜻인가? 혈육이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누구인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 말만 하시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7살짜리 아이. 다 알아듣지도 못할 나이에 어머니 임종자리에서 들은 그 말. 어딘가에 피를 나눈 사람이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기엔 너무 이른 말.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겠네요. 그랬죠. 자라면서 가끔 생각했어요. 내 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혼자 키우셨으니까 제가 외로울까봐 그냥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진짜로 어딘가에 있는 건지. 정우 씨가 잠깐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집을 나가셔서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오래 혼자였어요. 그 말이 조용히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이 자란 사람. 그 긴 외로움을 저는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말수가 적었던 이유가, 그 눈빛이 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던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 말을 막연하게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정우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 알게 됐어요.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도 지금 이 순간 제 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형태는 없었지만 그 예감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 알게 됐다는 게 피를 나눈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네.
그게 누구예요? 정우 씨가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슬프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괴롭다는 말로도 부족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것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러나 올라오는 것이 기쁘지 않은 그런 눈빛.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또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정우 씨, 네. 자꾸 거기서 멈추면 저는 더 힘들어요. 알 것 같다가 모르게 되는 게 모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정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해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정우 씨가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다 말할게요. 오늘은 진짜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가 이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보면서 뭔가 가슴 깊은 데서 서늘한 것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한다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젊으셨던 시절의 사진들, 제가 어릴 때의 사진들, 가족 사진들. 사진 속 아버지는 늘 조금 거리를 두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서도, 자식들과 함께 찍어도 카메라 앞에서 웃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 표정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안고 있는 사람의 표정처럼. 어머니도 그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물어보면 어머니는 늘 옛날 일이라는 말로 짧게 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알 필요 없는 일이라는 듯이. 저는 그게 그냥 어른들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굳이 꺼내지 않는 것. 그런데 지금은 그 짧은 끊음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옛날 일이어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서 말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결국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3살 터울 오빠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매는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나이 들어 각자의 삶을 사는 남매였습니다. 오빠 나야. 미수가. 웬일이야. 낮에 전화를 다? 그냥. 별일 없지? 응, 별일 없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젊었을 때 이야기 좀 알아? 엄마한테 뭐 들은 얘기 없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아버지 젊으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해서. 미수가 그게 뭐가 궁금해? 지금 오빠의 목소리가 살짝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경계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 텐데 왜 경계부터 하는 것인지. 그냥 궁금하면 안 돼? 나이 드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오빠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자세히는 모른다는 건 조금은 안다는 거잖아.
미수가, 오빠, 나한테 말해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들었어. 내가 한 20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던 시기에 나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 여자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어머니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서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미수가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했어.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군대에 있는 정호 씨에게 편지를 보내 딸에게서 사라지라고 했다. 이게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정우 씨의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우다 일찍 돌아갔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 얼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는 어머니에게서 이 세상에 피를 나눈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각들. 하지만 그 조각들이 이루는 윤곽이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게 아니라고. 내가 지레 짐작하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여자 이야기와 정우 씨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22이던 그 시절의 아버지를. 당시 아버지는 50대 초반이셨습니다. 제가 정우 씨와 동아리에서 만나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그 무렵. 아버지는 그때 무엇 알고 계셨을까요? 제가 정우 씨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내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또 다른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정우 씨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의 아들이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그런데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마음이란 게 이렇습니다. 머리가 아니라고 말해도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게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인데도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심장이 먼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밖은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야 했는데 한동안 어두운 방 안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떤 그림을 이루는지 이제는 보일 것 같았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처음부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그토록 설레었던 감정이 그 이름이 무엇인지 다음 만남에서 정우 씨의 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면 저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우 씨에게 문자를 보낸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정우 씨, 저 이제 각오가 됐어요. 언제든 편하신 때 말씀해 주세요. 잠시 후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정우 씨도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봬요. 그 짧은 답장이 그 어떤 긴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흘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산책을 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켜는 것도 모두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이미 그날을 향해 달려가 있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두렵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유를 모른 채 살아온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조각들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알아야만 무언가가 비로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끝인지 시작인지도 아직 몰랐습니다. 토요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슴 한켠에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 답이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기를 조용히 간절히 바라면서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알았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을.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오늘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지 못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 앞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옷을 골랐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인지 얼굴이 조금 창백했습니다. 정우 씨가 오늘 말해줄 것입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것을, 아버지가 군대에 그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던 것을, 그리고 제가 이미 가슴 한켠에서 짐작하고 있는 그것을. 저는 그 짐작이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진심으로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만남 장소는 정우 씨가 정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늠했습니다. 정우 씨가 고른 곳은 외곽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주택가 안쪽에 있는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나오는 정도의 작은 공원. 벤치 몇 개와 나무 몇 그루.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낮인데도 한산했습니다. 정우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만 잠을 못 잔 게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셨어요. 네.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까이도 아니고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였지만 그 거리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렇게 좋은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묘하게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정우 씨였습니다. 미숙 씨,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망설인 겁니다. 알아요. 들으신 뒤에 저를 원망하셔도 됩니다. 화를 내셔도 되고요. 정우 씨, 네. 그냥 말해요. 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가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어머니 성함이 이순옥이에요. 미숙 씨 아버님을 처음 만난 게 제 어머니가 23이던 때였고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짐작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가는 소리를.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 어머니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만 오래 사귀신 건 아니었고 그냥 짧은 시간 동안 만나셨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짧았던 이유가 미숙 씨 아버님이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오빠가 말한 아버지의 여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신 뒤에 오빠를 키우고 계시던 그 시절에 다른 여자를 만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남길 만큼.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 수 없고 무뚝뚝하지만 가족에게 성실했던 그 아버지가.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결혼한 분이라는 걸. 정우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르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셨고 그래서 스스로 관계를 끊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몰랐으니까. 알고 나서 스스로 떠났으니까.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웠으니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정우 씨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 집에서 자랐어요. 대학을 들어가고 혼자 독립하면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였어요. 아마 미숙 씨 아버님 앞으로 쓴 편지였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7살의 어머니를 잃고 홀로 자란 청년이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편지. 붙이지 못한 채 남겨진 그 편지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제 존재요. 아버님이 남기고 간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 아프지 않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그냥 그것만 알아달라는 것.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말.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알기를 바랐던 마음. 그 마음이 편지 안에 담겨 있었지만 결국 전해지지 못하고 유품 속에 남겨진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아버님을 찾았어요. 직접요? 네. 어머니 편지에 이름이 있었어요. 김재만. 미숙 씨 아버님 성함이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 사람 입에서 듣는 것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김재만. 아버지의 이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어렵게 찾았는데 아버님은 이미 가정이 있으셨고 자녀들도 있으셨고 저는 그냥 멀리서 한번 보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어요. 다가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고 그럼 아버지는 정우 씨가 찾아온 것도 몰랐겠네요.
그렇죠.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미숙 씨 성이 김 씨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서울에 김 씨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미숙 씨가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도서관 앞 벤치에서 해질 무렵에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 성격이 무뚝뚝하신데 속은 따뜻한 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날을 해가 지는 방향으로 빛이 기울고 우리는 별 이유 없이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을,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때 아버지 성함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직장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순간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아버지 이름을 말했겠지요. 그게 뭐 대수롭겠느냐 싶어서 김재만이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으니까요. 제가 찾았던 그 이름이랑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 어딘가에서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이가 웃는 소리도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확인하려 했어요. 미숙 씨 아버님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귀기 전부터 우리가 아버지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벼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알면서도 곁에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미숙 씨한테 말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한편으론 정확히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입대 날짜가 잡혔을 때 솔직히 조금 안도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게 거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아셨군요. 네. 어떻게 아셨는지는 몰라요. 미숙 씨가 집에서 제 이름을 말씀드린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되신 건지. 어쨌든 군대로 편지가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우 씨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내 딸에게서 당장 사라지라고. 두 사람이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 미숙이가 찾아도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이유는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정우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데 40년이 걸렸다는 듯,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슴 안에 묻어둘 수 없다는 듯. 미숙 씨 아버님이 쓰신 그 편지에는 딱 한 줄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이 제 귓속으로 들어와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정우 씨에게 그 편지에 썼다는 말. 세상이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 위에 앉아 있는데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건 제 안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그날 처음 그 사람 옆모습을 보고 심장이 뛰던 기억이, 카메라를 다루는 손이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던 기억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편하다고 느끼던 기억이,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 정우 씨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손이 떨려서 한참을 못 읽었어요.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사실이 아니길 그렇게 바랬는데, 근데 거기에 분명히 쓰여 있었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아버님께 답장을 썼어요. 어머니 이름을 대고 이게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두 번째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이라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미숙이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고. 네 인생도 이렇게 망쳐놨는데 미숙이 인생까지 망칠 순 없다고. 그 말이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미숙이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아버지는 그 말을 하셨겠지요. 진심으로. 당신이 저지른 일이 딸에게까지 닿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지우려 하셨겠지요. 그러나 진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나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공원의 나무 위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멎어 있는 것 같아서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멍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느낌이 없어지는 것,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잠시 안이 비워지는 것 같은. 정우 씨, 한참 만에 제가 말했습니다. 네. 40년 동안 이걸 혼자 안고 살았어요? 정우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가슴 안에 넣어두고 살았어요. 묻어두면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잊혀지던가요? 아니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걸렸을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63의 얼굴, 깊어진 주름, 휘어진 머리카락. 그런데 그 눈 안에 아직도 23의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의 그 청년이, 손이 떨려서 한참을 못 읽었다는 그 청년이, 이 사람은 40년 동안 무거운 것을 혼자 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채 그냥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됐을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 안 나세요? 저한테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냐고. 나는 화가 나는가?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나야 하는지, 슬퍼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감정이어야 하는지. 그냥 지금은 멍해요.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그 편지를 받던 날 그랬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그 공원의 오후 안에서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저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 왜 그러셨냐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 아이한테, 그 아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안 계셨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닿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네. 근데 또 그 마음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아버지도 무서우셨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 비밀을 평생 안고 사셨겠구나 싶기도 하고 정우 씨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한테도 미안해요. 미숙 씨가 미안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정우 씨 어머니한테도, 정우 씨한테도. 정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짊어지셔야 할 것이지 미숙 씨 몫이 아니에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를 감싸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정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한테는요, 미숙 씨. 네. 사실 미숙 씨를 다시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오래됐어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아내도 가고 아들도 멀리 있고 혼자 남으니까 이 비밀이 저 혼자 짊어지기에 너무 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우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미숙 씨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 사라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40년을 사신 게 제 탓은 아니지만 제 일이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은 그 무게를 나누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마음 하나로 4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다뇨. 알려줘서요. 말하기 힘드셨을 텐데. 정우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그 어깨가 무언가를 오래 짊어졌다가 이제야 조금 내려놓은 것처럼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공원에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장 무거운 것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그 무게를 함께 앉아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었습니다. 오후의 빛이 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안에 먼지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 그 봄이 생각났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 해가 지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그 저녁이 그때 저는 이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편한지 몰랐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낯설지 않은지도 몰랐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던 사람 같다고 혼자 생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혈육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챈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낯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프다는 감정이 이제야 왔습니다. 멍함이 거치고 나서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문에 기댄 채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누가 볼까봐 고개를 창 쪽으로 돌리고 그냥 흘러내리도록 뒀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 건지 딱 잘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다 가신 아버지. 임종자리에서 먼 곳을 바라보던 그 눈빛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우 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40년을 혼자 안고 살아온 그 사람.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조차 오래 몰랐던 그 사람. 그리고 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다른 감정이었는데 제가 잘못 이름 붙인 것.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눈물의 이유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버지의 한 번의 실수가 두 사람의 삶 전체를 비껴가게 만들었다는 것. 그 어느 쪽도 잘못이 없는데, 그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불빛, 익숙한 공간. 그런데 오늘은 모든 게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진 것이겠지요. 오늘 이전의 저와 오늘 이후의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알았어요. 이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도 있고 이해도 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어느 하나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감정들이 복잡하고 무겁고, 그러나 또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의 감정이,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동안 보다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미숙 씨도요? 네.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꺼낸 말들, 흘린 눈물들.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문자 2개 안에 있었습니다. 정우 씨, 네.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번엔 정우 씨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럼요. 그 2글자가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따뜻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40년 만에 만났고 진실을 알았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남매라는 것. 아버지의 잘못으로 갈라졌다가 40년 만에 다시 만난 혈육이라는 이름이 아직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안에 이상하게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피를 나눈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게 슬픔인지 위로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오늘이라는 날이 제 삶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비로소 시작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며칠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바뀐 채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깨진 그릇이 붙여지는 과정처럼 아직 어색하고 아직 불안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정우 씨와는 이틀에 한 번쯤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바깥에 나가셨어요? 잠깐 나갔다 왔어요. 미숙 씨는요? 저도요. 별 내용이 없는 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다 꺼낸 뒤에 나누는 가벼운 말들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마주하고도 여전히 서로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딸아이는 늘 그랬습니다. 전화 한 통에 제 상태를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이상하긴 잘 있어. 진짜로? 밥은 잘 먹어? 먹지. 엄마, 나 다음 달에 올라갈게. 오빠도 같이 올 수 있으면 같이 오고. 뭐하러? 됐어. 됐긴 뭐가 됐어. 보고 싶으면 오는 거지. 딸아이 목소리가 투정 섞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그날은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모릅니다. 제가 요즘 어떤 것들을 겪고 있는지, 아버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그 사람을 40년 만에 만났다는 것도, 그냥 엄마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 아이한테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해야 하는 건지조차 아직 모르겠습니다. 응, 와.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 엄마 잡채 해줘.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것들이, 이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딸아이의 목소리, 잡채해달라는 투정, 다음 달에 온다는 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어도 삶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를 다시 만난 건 토요일로부터 열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심이 그랬습니다. 그 진실을 알고 난 뒤에 오히려 그 사람 얼굴이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산책이나 같이 하실래요? 부담 없이. 정우 씨의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동네 뒷산 초입에서 만났습니다. 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 코스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천천히 걷기 좋은 경사완만한 흙길. 5월 중순이라 나무들이 짙은 초록이었습니다. 공기가 좋았습니다.
들숨이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정우 씨는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처음 백화점에서 봤을 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그냥 동네 산책 나온 사람처럼 수수했습니다. 그 수수함이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거리가 좁혀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리가 좁혀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리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걷는 거 좋아해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까지의 침묵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침묵이었는데 지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냥 같이 걷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숲이 우거진 구간에 들어섰을 때 정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생각이 많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생각해요? 정우 씨가 나뭇길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오래간만에, 어떤 생각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 저를 키우면서, 그러면서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셨을 거잖아요. 저한테도, 다른 누구한테도, 그냥 혼자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걸음을 맞췄습니다. 강한 분이셨겠다. 강한 게 아니라 강할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원해서 강해진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강해진 사람들이. 정우 씨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쉬어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숲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그림자가 땅에 일렁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보다가 오래 묻어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 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처음 동아리에서 만났을 때 제가 아버지 딸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나서도 곁에 있었잖아요. 그때 감정이 어땠어요? 정우 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천천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원망해야 하는 건지, 미숙 씨한테 상황을 말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떠나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땐 이미 저한테 감정이 생긴 거잖아요. 정우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떤 감정인지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미숙 씨 곁에 있으면 편했어요. 처음 만났는데 낯설지 않았어요. 오래 알던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40년 전 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 같다고, 처음인데 낯설지 않다고,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건 혈육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챈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네. 뭐예요? 정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가족이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조용히 번졌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도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 단어를 가슴 안에서 천천히 굴려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것이
곧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우 씨, 네.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오래 품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미숙 씨. 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남매라는 게 뭔지, 이 나이에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걸 다 따지면 너무 복잡해요. 그럼요. 그냥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오늘처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 참 이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욕심이 없고 있는 것에서 충분함을 찾는 사람. 그 성격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 씨 아들 이야기,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 제 딸아이 이야기, 잡채해달라고 투정을 부렸다는 것,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다 꺼낸 뒤에 나누는 가벼운 것들이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 입구에서 헤어지면서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네.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먼저 연락한 걸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웃은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닌 그냥 나온 웃음. 정우 씨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20살 때 카메라를 들고 다른 곳을 바라보던 그 사람의 얼굴 안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결혼 전에, 결혼 후에, 우리 남매가 어릴 때의 가족 사진들,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면서 저는 아버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을 하셨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정우 씨 어머니에게도, 정우 씨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저에게도 진실을 평생 숨긴 채 그 무게를 혼자 가져가신 것이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도 사람이셨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완벽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덮어두셨던 그냥 사람. 아버지이기 이전에 그냥 어떤 시절을 살아낸 사람.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원망이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계세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정우 씨와는 한 달에 2번 만났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대로 거창하지 않게 가까운 공원을 걷거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가끔은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남매라는 이름이 조금씩 낯설지 않아졌습니다. 처음엔 그 단어가 입안에서 어색했습니다. 정우 씨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빠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 다른 이름으로 알았고 그냥 정우 씨라고 부르기엔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찻집에서 나오다가 정우 씨가 제 앞에 있는 턱을 가리키며 조심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고마워요. 오빠 하고 대답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 씨도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걷는 모습이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펴진 것 같은, 아니면 제 눈이 그렇게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7월에 딸아이가 올라왔습니다. 아들도 시간을 내서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잔치국수도 끓였습니다. 식탁이 오랜만에 가득 찼습니다. 딸아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 보여. 뭐가? 모르겠어. 그냥 좀 편해 보여? 아니면 뭔가 정리된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그냥 봄에 바람 좀 쐬고 다녔더니 아이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충분히 담담해졌을 때 그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숨겨진 외삼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살아있고 가끔 만난다고, 그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들릴지는 모릅니다. 놀랄 수도 있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밀은 비밀로 두어야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배웠으니까요. 비밀로 두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40년이 지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찾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8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우 씨와 한강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더운 날이었지만 강바람이 있어서 걸을만 했습니다. 강 위로 저녁빛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걸음 속도가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과 걸음이 맞는다는 것을 처음 걷던 날에도 느꼈는데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미숙 씨, 정우 씨가 불렀습니다. 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요. 정우 씨가 강 쪽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미숙 씨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랐어요. 멀리서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그냥 그것만 바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저도요. 네. 정우 씨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랐어요. 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원망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은 있었어요. 정우 씨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뭐가요? 둘 다 잘 지냈던 게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둘 다 잘 지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넘어졌다 일어났지만, 잃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둘 다 여기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로 한강 산책로를 걸으면서 저녁빛을 받으면서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강을 따라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되감아 봤습니다. 22에 처음 만났고, 그리고 사라졌고,
그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고 예순이 넘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 진실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것의 이름도 같다는 것을, 혈육이라는 이름. 처음엔 그 이름이 비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충격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비극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 것이었을 뿐, 이어진 것은 처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이제는 바른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잘못된 이름이 아닌 진짜 이름으로. 그게 슬픔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정우 씨, 네. 이 나이에 오빠 생겼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흔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요, 네. 이 나이에 동생 생겼어요. 우리는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자연스럽기도 한 그 웃음이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가로등마다, 지나치는 차들마다 그 불빛들이 강물에 비쳐 흔들렸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저녁이 있었겠지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이 사라진 이유를 몰라서 울었겠지요. 답장 없는 편지를 들고 왜 아무 말도 없냐고,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그리고 정우 씨는 군대 막사 어딘가에서 편지를 받고 손이 떨려서 한참을 못 읽었겠지요. 다 알고 나서 그 무게를 혼자 삼켰겠지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슬픔의 다른 면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야 연결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됐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됐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젊어서는 있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그만뒀습니다. 쓸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비슷하고 매일이 무거웠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쓰고 싶었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동안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40년 만에 오빠가 생겼다. 그 한 줄을 쓰고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고 슬프고 따뜻하고 복잡한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문장을 쓰는 62짜리 여자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없겠지요. 아마. 그러나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그런 삶.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물들었습니다. 정우 씨와는 여전히 가끔 만났습니다. 여전히 거창하지 않게.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보고 걸었고, 가끔은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아프기도 하고, 아직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따뜻한 것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어느 가을날 단풍 든 공원을 걸으면서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우 씨와 나의 아버지, 김제만이라는 분, 가장 깊은 곳에서 연결된 분. 그래요. 같이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혼자 가던 길을 이제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게 된 사람의 눈빛 같은 것이,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풀리지 않을 것들도 있겠지요. 끝까지 남아있을 응어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순둘의 봄에 시작된 이 이야기가 가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세상에 나와 피를 나눈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살아서 가끔 연락을 하고 가끔 같이 걷고 가끔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제가 받은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다 살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은 것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